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친절이 항상 옳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착하게 행동하는 것은 미덕이며 다른 쪽 뺨마저 내어주는 것이 고결한 행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이 가능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도덕적, 심리적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베푸는 친절은 그들에게 관대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복종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단 그 신호를 감지하면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협력의 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철저한 위계 질서, 즉 서열 싸움입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가리는 지배 게임인 것이죠. 그들은 친밀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찾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고 이해와 용서, 그리고 연민을 베풀면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이제 완전히 길들여졌군. 이것은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냉혹한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깊이 분열된 자아를 가리기 위한 보상 심리입니다. 그들은 과대 포장된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에게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먹이가 되는 셈입니다. 상황이 위험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본능은 상대방을 좋게 보려 하고 갈등을 피하려 하며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 상황에서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그 선한 본능이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는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리 모두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것이라고 믿는 그 순진한 가정과 그들 자신의 계산된 조종 사이의 격차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당신은 관계라는 다리를 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약점과 급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며 지도를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것이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심지어 가족이든 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겪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친절하고, 조금만 더 사랑을 주면 저 사람도 변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줄 거야. 하지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약함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당신이 이미 견뎌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한 것도 견딜 것이라고 학습시킵니다. 행동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보상이 꾸준한 보상보다 특정 행동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분야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곁에 묶어두기 위해 아주 약간의 친절과 헛된 희망을 던져줍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여주듯 말이죠. 당신이 그 희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은 끝없는 악순환이 됩니다. 당신의 친절이 그들의 병리적인 행동을 키우고 그들은 멈출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완벽하게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굳이 멈출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친절하지 않게 대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경계선 없는 친절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배신입니다. 당신을 조종하고 착취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학대의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함이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진함을 넘어 어리석음이 되며 최악의 경우 당신이 바로잡으려 했던 그 잘못된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뿐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철학적 질문이 존재합니다. 연민은 어느 지점에서 비겁함이 되는가? 파괴적인 행동에 맞서기를 거부하는 것이 언제부터 고결함이 아닌 자기 파괴가 되는가?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 얽힌 모든 사람이 결국 마주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 속에서 친절은 도덕적 회피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것이 두렵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우며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들은 물속의 피냄새처럼 당신의 두려움을 맡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주는 것을 습관으로 삼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해야 할 의무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어야 하고 공감 또한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각본에 맞춰 연기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진실 대신 친절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무대를 연장시켜주는 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연기하고 당신은 언젠가 각본이 바뀔 것이라 희망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각본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오직 통제였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적 연료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리며 위축되고 결국 버려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 당신의 존엄성, 그리고 당신의 경계선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선물이 아니라 지배하고 속이고 파괴할 기회로 여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정직하고 단호하며 기꺼이 돌아설 준비를 하십시오. 진정한 강인함은 그들의 혼돈을 얼마나 오래 견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서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훨씬 더 미묘하고 교활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중요시하고 길러야 한다고 가르치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지 보고 느낄 수 있는 힘. 그것은 도덕의 초석이며 공감 능력이 없다면 협력은 무너지고 문명은 원시적인 야만성으로 퇴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 역시 다른 모든 미덕과 마찬가지로 분별력과 분리되는 순간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점을 당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이 본질적으로 고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감은 진실과 상호 책임이라는 경계 안에서 발휘될 때에만 고결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을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감을 이용하고 휘두를 수 있는 도구로 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교감 능력, 상대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당신의 선한 욕구는 그들에게는 조종하기 쉬운 약점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인형사가 인형을 조종하듯 손쉽게 당신을 조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의식적으로 당신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당신을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소한 표정 변화, 당신을 자극하는 것들,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까지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나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혹은 어쩌면 내가 너무 심했나 봐와 같은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를 주저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의 취약점에만 맞춰진 심리적 공략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 관계를 그토록 파괴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착취당하는 것은 당신이 근본적으로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깊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 레이더가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아픔을 이해해주기만 하면,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게만 해주면 그들이 나를 그만 상처 입힐 거야라고 믿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치유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입니다. 그들은 절반의 진실만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며 스스로를 오해받은 희생자로 포장합니다. 그들이 정말 희생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연민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민이 활성화되는 순간 그들은 게임의 판을 장악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본질적으로 매우 교활한 조종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감정적으로 납치당한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상처를 표현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공감 조종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인간성 그 자체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감정 계좌가 바닥나고 여전히 넌 충분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듣게 될 때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공감이 당신의 판단력을 압도할 때 당신은 자기 착취의 참여자가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결정적인 진실을 깨닫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무기 삼는 사람을 굳이 이해해 주어야 할 도덕적 의무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의 인내심을, 당신의 감정적 경계선을 계속 침범해도 좋다는 허락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까지 인내심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 없는 공감은 결국 상호의 존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의 혼돈을 해결해주는 것에 묶여버리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삭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사라질수록 그들이 지배할 공간은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능이 그들의 병리적인 상태에 복무하게 되는 심리적 식민지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냉담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일 뿐입니다. 대안은 현명한 공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동반하는 공감, 그리고 당신 자신 또한 그 연민의 방정식에 포함시키는 공감입니다. 당신이 연민이나 죄책감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궤도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의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가? 이 감정적 교류는 상호적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의 서사를 통제하기 위한 바이올린처럼 연주되고 있는가? 당신이 맹목적인 공감에서 분별력 있는 공감으로 전환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은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면 당신은 그들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관점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단지 신경 쓰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씁쓸한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고쳐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이고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이 그들이 희생자라는 가면 뒤에서 조종을 계속하는 동안 당신을 곁에 묶어둘 수 있는 완벽한 도구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공감을 되찾고 그것을 분별력과 결합시키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힘을 제거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할당한 역할을 그만두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친절이 항상 옳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착하게 행동하는 것은 미덕이며 다른 쪽 뺨마저 내어주는 것이 고결한 행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이 가능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도덕적, 심리적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베푸는 친절은 그들에게 관대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복종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단 그 신호를 감지하면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협력의 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철저한 위계 질서, 즉 서열 싸움입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가리는 지배 게임인 것이죠. 그들은 친밀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찾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고 이해와 용서, 그리고 연민을 베풀면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이제 완전히 길들여졌군. 이것은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냉혹한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깊이 분열된 자아를 가리기 위한 보상 심리입니다. 그들은 과대 포장된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에게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먹이가 되는 셈입니다. 상황이 위험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본능은 상대방을 좋게 보려 하고 갈등을 피하려 하며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 상황에서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그 선한 본능이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는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리 모두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것이라고 믿는 그 순진한 가정과 그들 자신의 계산된 조종 사이의 격차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당신은 관계라는 다리를 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약점과 급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며 지도를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것이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심지어 가족이든 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겪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친절하고, 조금만 더 사랑을 주면 저 사람도 변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줄 거야. 하지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약함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당신이 이미 견뎌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한 것도 견딜 것이라고 학습시킵니다. 행동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보상이 꾸준한 보상보다 특정 행동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분야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곁에 묶어두기 위해 아주 약간의 친절과 헛된 희망을 던져줍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여주듯 말이죠. 당신이 그 희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은 끝없는 악순환이 됩니다. 당신의 친절이 그들의 병리적인 행동을 키우고 그들은 멈출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완벽하게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굳이 멈출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친절하지 않게 대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경계선 없는 친절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배신입니다. 당신을 조종하고 착취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학대의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함이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진함을 넘어 어리석음이 되며 최악의 경우 당신이 바로잡으려 했던 그 잘못된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뿐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철학적 질문이 존재합니다. 연민은 어느 지점에서 비겁함이 되는가? 파괴적인 행동에 맞서기를 거부하는 것이 언제부터 고결함이 아닌 자기 파괴가 되는가?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 얽힌 모든 사람이 결국 마주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 속에서 친절은 도덕적 회피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것이 두렵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우며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들은 물속의 피냄새처럼 당신의 두려움을 맡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주는 것을 습관으로 삼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해야 할 의무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어야 하고 공감 또한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각본에 맞춰 연기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진실 대신 친절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무대를 연장시켜주는 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연기하고 당신은 언젠가 각본이 바뀔 것이라 희망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각본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오직 통제였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적 연료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리며 위축되고 결국 버려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 당신의 존엄성, 그리고 당신의 경계선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선물이 아니라 지배하고 속이고 파괴할 기회로 여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정직하고 단호하며 기꺼이 돌아설 준비를 하십시오. 진정한 강인함은 그들의 혼돈을 얼마나 오래 견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서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훨씬 더 미묘하고 교활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중요시하고 길러야 한다고 가르치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지 보고 느낄 수 있는 힘. 그것은 도덕의 초석이며 공감 능력이 없다면 협력은 무너지고 문명은 원시적인 야만성으로 퇴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 역시 다른 모든 미덕과 마찬가지로 분별력과 분리되는 순간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점을 당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이 본질적으로 고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감은 진실과 상호 책임이라는 경계 안에서 발휘될 때에만 고결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을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감을 이용하고 휘두를 수 있는 도구로 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교감 능력, 상대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당신의 선한 욕구는 그들에게는 조종하기 쉬운 약점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인형사가 인형을 조종하듯 손쉽게 당신을 조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의식적으로 당신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당신을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소한 표정 변화, 당신을 자극하는 것들,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까지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나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혹은 어쩌면 내가 너무 심했나 봐와 같은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를 주저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의 취약점에만 맞춰진 심리적 공략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 관계를 그토록 파괴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착취당하는 것은 당신이 근본적으로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깊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 레이더가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아픔을 이해해주기만 하면,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게만 해주면 그들이 나를 그만 상처 입힐 거야라고 믿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치유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입니다. 그들은 절반의 진실만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며 스스로를 오해받은 희생자로 포장합니다. 그들이 정말 희생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연민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민이 활성화되는 순간 그들은 게임의 판을 장악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본질적으로 매우 교활한 조종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감정적으로 납치당한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상처를 표현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공감 조종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인간성 그 자체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감정 계좌가 바닥나고 여전히 넌 충분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듣게 될 때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공감이 당신의 판단력을 압도할 때 당신은 자기 착취의 참여자가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결정적인 진실을 깨닫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무기 삼는 사람을 굳이 이해해 주어야 할 도덕적 의무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의 인내심을 당신의 감정적 경계선을 계속 침범해도 좋다는 허락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까지 인내심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 없는 공감은 결국 상호의 존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의 혼돈을 해결해주는 것에 묶여버리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삭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사라질수록 그들이 지배할 공간은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능이 그들의 병리적인 상태에 복무하게 되는 심리적 식민지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냉담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일 뿐입니다. 대안은 현명한 공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동반하는 공감, 그리고 당신 자신 또한 그 연민의 방정식에 포함시키는 공감입니다. 당신이 연민이나 죄책감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궤도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의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가? 이 감정적 교류는 상호적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의 서사를 통제하기 위한 바이올린처럼 연주되고 있는가? 당신이 맹목적인 공감에서 분별력 있는 공감으로 전환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은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면 당신은 그들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관점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단지 신경 쓰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씁쓸한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고쳐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이고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이 그들이 희생자라는 가면 뒤에서 조종을 계속하는 동안 당신을 곁에 묶어둘 수 있는 완벽한 도구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공감을 되찾고 그것을 분별력과 결합시키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힘을 제거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할당한 역할을 그만두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친절이 항상 옳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착하게 행동하는 것은 미덕이며 다른 쪽 뺨마저 내어주는 것이 고결한 행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이 가능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도덕적, 심리적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베푸는 친절은 그들에게 관대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복종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단 그 신호를 감지하면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협력의 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철저한 위계 질서, 즉 서열 싸움입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가리는 지배 게임인 것이죠. 그들은 친밀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찾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고 이해와 용서, 그리고 연민을 베풀면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이제 완전히 길들여졌군. 이것은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냉혹한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깊이 분열된 자아를 가리기 위한 보상 심리입니다. 그들은 과대 포장된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에게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먹이가 되는 셈입니다. 상황이 위험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본능은 상대방을 좋게 보려 하고 갈등을 피하려 하며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 상황에서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그 선한 본능이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는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리 모두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것이라고 믿는 그 순진한 가정과 그들 자신의 계산된 조종 사이의 격차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당신은 관계라는 다리를 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약점과 급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며 지도를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것이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심지어 가족이든 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겪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친절하고, 조금만 더 사랑을 주면 저 사람도 변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줄 거야. 하지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약함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당신이 이미 견뎌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한 것도 견딜 것이라고 학습시킵니다. 행동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보상이 꾸준한 보상보다 특정 행동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분야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곁에 묶어두기 위해 아주 약간의 친절과 헛된 희망을 던져줍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여주듯 말이죠. 당신이 그 희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은 끝없는 악순환이 됩니다. 당신의 친절이 그들의 병리적인 행동을 키우고 그들은 멈출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완벽하게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굳이 멈출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친절하지 않게 대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경계선 없는 친절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배신입니다. 당신을 조종하고 착취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학대의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함이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진함을 넘어 어리석음이 되며 최악의 경우 당신이 바로잡으려 했던 그 잘못된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뿐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철학적 질문이 존재합니다. 연민은 어느 지점에서 비겁함이 되는가? 파괴적인 행동에 맞서기를 거부하는 것이 언제부터 고결함이 아닌 자기 파괴가 되는가?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 얽힌 모든 사람이 결국 마주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 속에서 친절은 도덕적 회피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것이 두렵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우며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들은 물속의 피냄새처럼 당신의 두려움을 맡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주는 것을 습관으로 삼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해야 할 의무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어야 하고 공감 또한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각본에 맞춰 연기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진실 대신 친절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무대를 연장시켜주는 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연기하고 당신은 언젠가 각본이 바뀔 것이라 희망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각본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오직 통제였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적 연료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리며 위축되고 결국 버려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 당신의 존엄성, 그리고 당신의 경계선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선물이 아니라 지배하고 속이고 파괴할 기회로 여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정직하고 단호하며 기꺼이 돌아설 준비를 하십시오. 진정한 강인함은 그들의 혼돈을 얼마나 오래 견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서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훨씬 더 미묘하고 교활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중요시하고 길러야 한다고 가르치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지 보고 느낄 수 있는 힘. 그것은 도덕의 초석이며 공감 능력이 없다면 협력은 무너지고 문명은
원시적인 야만성으로 퇴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 역시 다른 모든 미덕과 마찬가지로 분별력과 분리되는 순간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점을 당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이 본질적으로 고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감은 진실과 상호 책임이라는 경계 안에서 발휘될 때에만 고결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을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감을 이용하고 휘두를 수 있는 도구로 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교감 능력, 상대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당신의 선한 욕구는 그들에게는 조종하기 쉬운 약점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인형사가 인형을 조종하듯 손쉽게 당신을 조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의식적으로 당신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당신을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소한 표정 변화, 당신을 자극하는 것들,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까지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나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혹은 어쩌면 내가 너무 심했나 봐와 같은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를 주저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의 취약점에만 맞춰진 심리적 공략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 관계를 그토록 파괴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착취당하는 것은 당신이 근본적으로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깊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 레이더가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아픔을 이해해주기만 하면,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게만 해주면 그들이 나를 그만 상처 입힐 거야라고 믿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치유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입니다. 그들은 절반의 진실만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며 스스로를 오해받은 희생자로 포장합니다. 그들이 정말 희생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연민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민이 활성화되는 순간 그들은 게임의 판을 장악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본질적으로 매우 교활한 조종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감정적으로 납치당한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상처를 표현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공감 조종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인간성 그 자체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감정 계좌가 바닥나고 여전히 넌 충분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듣게 될 때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공감이 당신의 판단력을 압도할 때 당신은 자기 착취의 참여자가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결정적인 진실을 깨닫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무기 삼는 사람을 굳이 이해해 주어야 할 도덕적 의무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의 인내심을, 당신의 감정적 경계선을
계속 침범해도 좋다는 허락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까지 인내심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 없는 공감은 결국 상호의 존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의 혼돈을 해결해주는 것에 묶여버리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삭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사라질수록 그들이 지배할 공간은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능이 그들의 병리적인 상태에 복무하게 되는 심리적 식민지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냉담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일 뿐입니다. 대안은 현명한 공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동반하는 공감, 그리고 당신 자신 또한 그 연민의 방정식에 포함시키는 공감입니다. 당신이 연민이나 죄책감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궤도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의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가? 이 감정적 교류는 상호적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의 서사를 통제하기 위한 바이올린처럼 연주되고 있는가? 당신이 맹목적인 공감에서 분별력 있는 공감으로 전환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은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면 당신은 그들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관점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단지 신경 쓰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씁쓸한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고쳐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이고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이 그들이 희생자라는 가면 뒤에서 조종을 계속하는 동안 당신을 곁에 묶어둘 수 있는 완벽한 도구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공감을 되찾고 그것을 분별력과 결합시키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힘을 제거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할당한 역할을 그만두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친절이 항상 옳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착하게 행동하는 것은 미덕이며 다른 쪽 뺨마저 내어주는 것이 고결한 행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이 가능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도덕적, 심리적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베푸는 친절은 그들에게 관대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복종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단 그 신호를 감지하면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협력의 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철저한 위계 질서, 즉 서열 싸움입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가리는 지배 게임인 것이죠. 그들은 친밀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찾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고 이해와 용서,
그리고 연민을 베풀면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이제 완전히 길들여졌군. 이것은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냉혹한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깊이 분열된 자아를 가리기 위한 보상 심리입니다. 그들은 과대 포장된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에게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먹이가 되는 셈입니다. 상황이 위험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본능은 상대방을 좋게 보려 하고 갈등을 피하려 하며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 상황에서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그 선한 본능이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는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리 모두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것이라고 믿는 그 순진한 가정과 그들 자신의 계산된 조종 사이의 격차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당신은 관계라는 다리를 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약점과 급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며 지도를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것이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심지어 가족이든 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겪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친절하고, 조금만 더 사랑을 주면 저 사람도 변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줄 거야. 하지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약함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당신이 이미 견뎌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한 것도 견딜 것이라고 학습시킵니다. 행동 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보상이 꾸준한 보상보다 특정 행동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분야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곁에 묶어두기 위해 아주 약간의 친절과 헛된 희망을 던져줍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여주듯 말이죠. 당신이 그 희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은 끝없는 악순환이 됩니다. 당신의 친절이 그들의 병리적인 행동을 키우고 그들은 멈출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완벽하게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굳이 멈출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친절하지 않게 대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경계선 없는 친절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배신입니다. 당신을 조종하고 착취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학대의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함이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진함을 넘어 어리석음이 되며 최악의 경우 당신이 바로잡으려 했던 그 잘못된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뿐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철학적 질문이 존재합니다. 연민은 어느 지점에서 비겁함이 되는가? 파괴적인 행동에 맞서기를 거부하는 것이 언제부터 고결함이 아닌 자기 파괴가 되는가?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 얽힌 모든 사람이 결국 마주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 속에서 친절은 도덕적 회피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것이 두렵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우며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들은 물속의 피냄새처럼 당신의 두려움을 맡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